엄청 뛰어나게 실무를 잘해서 리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태도예요. 태도. 나보다 내 주관적으로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비교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의 가치와 값어치와 진짜 벌어들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다정이들이랑 가는 길에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요즘 나는 솔로가 난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리지? 하면서 자기소개하는 걸 틀어서 봤는데 출연하신 남자분들의 취미나 직업이 빵빵한 거예요. 다 멋있는 삶을 살아왔겠지. 다 빵빵하니까 어떤 여성 출연자분이 와, 다 취미도 많고 대단하네. 나만 비루해.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되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멘트를 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속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나는 솔로라는 솔로 나라에 온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대단해 보이고 나는 비루해 보이고 이런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여기서 인생을 바꾸는 한 끗 차이가 딱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보다 내 주관적으로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비교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커리어의 원동력은 뭘까? 저 사람은 취미가 많은데 행복할까? 그럼 내 행복이 뭐지? 저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나한테 입힐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비교의 방향을 나 스스로에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단점이나 결핍을 캐릭터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취미가 없는 나 너무 위축돼 이게 아니라 나는 일과 집만 반복하느라 취미가 없어. 그런데 나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도화지야. 그래서 나와 세상을 더 탐닉할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꼭 액티비티한 취미가 많고 나만의 색깔이 뚜렷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색깔을 입힐 수 있고 저 사람의 색깔을 나에게 입혔을 때 조화로운가를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나의 결핍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단점을 장점이나 캐릭터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나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죠.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단점이나 안 좋은 점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요. 워낙 제가 덤벙대서요. 저는 원래 시니컬하고 싸가지가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굳이? 그건 상대방이 판단할 거지 내가 먼저 나에게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씌울 필요가 없다. 인생을 바꾸는 한 끗 차이 마지막은 감정적인 언어를 습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짜증나, 기분 나빠, 둑같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나는 솔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만 비루해 이런 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는 너무 내 속에서 해야 되는 말이에요. 티키타카하는 대화가 돼야지 일방향적인 감정의 내뱉음,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화를 하는 행동은 고치자. 그거는 인생을 한 끗 차이로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왜냐? 나의 태도와 마인드와 언어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 나의 가치와 값어치와 진짜 벌어들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회사의 리더들도 보면요. 엄청 뛰어나게 실무를 잘해서 리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감정적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만 비루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가 아니라 아직 나의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앞으로가 더 무궁무진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귀엽고 멋있어? 그리고 얼마나 기대돼. 우리가 불행하고 불운이 많이 따르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 다른 인생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공통적인 행동 양식이 있더라고. 첫 번째로는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별했어. 그래도 출근 잘 하는 거야. 점심 잘 챙겨 먹어. 퇴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엽떡 먹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산책이라도 하고 내 루틴을 지킨다. 어떠한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 내 일상까지 무너지면 그게 가중돼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삶과 일상은 놓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성취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나 오늘 8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일어났어. 나 오늘 커피 한 잔만 마시기로 했는데 한 잔만 마셨어. 이런 거 있죠. 나와 하는 작은 약속들을 성취할 때 내 안에 자존이 올라가거든요. 대단히 큰 거, 막 큰 목표, 원대한 꿈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해낸 성취. 출근 잘했어.
지각 안 했어. 요 정도만 해도 내 일상과 나의 삶을 붙잡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뒤흔드는 부정적인 SNS나 컨텐츠 멀리하기. 사실 누군가의 화려함이나 누군가의 성공가도는 대부분 편집된 겁니다. 아주 좋은 부분만.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또 그 감투와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비하인드와 새드 엔딩들은 몰라. 그래서 누군가의 편집된 화려함에 우울해지지 말자고. 그리고 내가 귀를 닫고 눈을 감아야 될 때는 내가 알아. 스스로 알아요. 그때는 좀 거리를 두고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좀 덮어놓잖아요? 그럼 내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밖에서 떠드는 소음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답을 찾아가거든요. 네 번째는 내가 나랑 하는 소통이 진짜 중요해요. 1년 뒤에도 이만큼 고민할까? 1년 뒤에 이 고민이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나를 흔들리게 하는 고민, 걱정, 불안, 사람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 나에게 질문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내뱉고 고민하는 모든 일의 정답은 오은영 박사님, 이효선 선생님이 아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안다. 우리 마음속에 정답이 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그 방식이 전 너무너무 크게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30대가 돼서 가장 자신 있는 게 약간 20대 때의 패기와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열정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30대가 되니까 침착함이 생기는 것 같아. 침착함. 엄청 기쁜 일에도 너무 들뜨지 않고, 그리고 엄청 큰 일에도 너무 좌절하지 않는 거? 그렇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30이 돼서 좀 바뀐 점 중 하나예요. 어떠한 좋은 일이 있다고 세상을 너무 다 가진 것처럼 과시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그게 실망감을 줄 때 더 큰 폭으로 무너지고요. 그리고 내가 과시와 자만과 태평하게 되면 내 편이 하나둘 많이 사라집니다. 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이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언제나 나에게 오는 좋은 일들은 오히려 경계하면서 침착하게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그게 20대 때랑 좀 달라진 30대에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침착하다고 해서 오늘 하루에 그냥 머무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나아가는데 너무 들뜨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끝났고 오늘도 이미 저물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사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너무 좋은 일에도 들뜨지 말자. 침착하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긍정적인 언어를 스스로에게 하거나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일 수 있대요.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는 긍정의 반복은 더 안 좋지. 현실과 거리감만 커지면서 괴리가 느껴질 거야. 그래서 좀 효과가 있는 긍정적인 확언은 뭐냐? 나의 진짜 고민과 마주해라. 나는 긍정적이라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실수가 좀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간다 라고 인정하고 한 발자국씩 긍정적인 확언을 던져주기. 그리고 나의 뇌를 설득하는 일이 진짜 중요해요. 인생은 설득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설득은 나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내 뇌를 속여야 돼요. 믿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라도 오늘 이런 성과를 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해 이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나 스스로가 납득하고 인정해줘야 진짜 긍정적인 확언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보다 지금 나아가고 있고 오늘을 잘 버텼다 라는 현재 진행형 문장이 우리 스스로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목표가 멀거나 너무 원대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도 잘 못 보냈는데 이번 주에 지킬 약속도 못 지켰는데 내가 그 원대한 꿈을 어떻게 이뤄? 하면서 띵 놔버리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 정도면 된다. 이러면 우리 뇌가 수용한다고 해요. 나의 뇌가 수용해서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의 쿠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확언을 할 때는 행동까지 덧붙여주면 좋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퇴근 후 꼭 산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확언을 하면서 그 행동을 되새김질하면 정말 그 사람이 나라고 인식해서 그런 자존감이 쌓인다고 해요.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월급의 20%는 저축해서 현명한 소비를 할 거야 이런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반복해서 지키는 일, 효과적인 학원이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면 그거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뇌와 나의 마음이 납득하고 설득되는 긍정적인 학원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자 라고 다정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 DM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꼭 답변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셨는데 20대라고 해요. 저랑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요. 20대 창업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운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감히 성공의 비결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성공을 안 한지라 20대에 창업하면 무너져도 일어날 기회가 많을 뿐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20대, 30대 창업자들이나 50대 은퇴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확실한 거는 사업가의 DNA는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의 DNA가 아닌데 사업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 생활할 때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거예요. 내가 사업가의 DNA인지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즉슨 내 삶에서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중점이 되어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소소한 행복을 좋아한다. 빨래를 개고 그 건조함의 냄새를 사랑하고 일상의 행복이나 여유의 행복에 내 행복의 가치가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 라고 하면 창업보다는 삶의 밸런스나 안정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편일 테고, 일할 때 나는 자아 도취를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한다, 일할 때만큼 내가 집중하는 순간이 없고 행복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 가능한 빨리 창업하는 게 좋고, 많은 대표님들도 만나봤지만 사업가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추진해요. 사업은 속도전이에요. 일을 추진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추진한다? 속도를 낸다? 이런 분들은 조금 창업 DNA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하더라도 시작하고 본다. 이 마인드가 조금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체력이 있어야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거는 확신합니다. 완전한 성공은 없어요. 작은 성공들이 얼마나 타율이 높냐, 그리고 운도 잘 따라줘서 그 겸손함으로 얼마나 롱런을 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20대 창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해라. 근데 그냥은 하지 말자 라는 송기령 선생님의 말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냥 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무조건 실패하지 않을 전략 최소 10가지는 만들어서 합니다. 그게 그냥 하지 말라 라는 송기령 선생님의 책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책 진짜 재밌습니다. 책 추천. 답변이 됐을라나? 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 부자 되는 방법, 월천 버는 방법, 막 이런 키워드 많잖아요. 진짜 부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 같아. 근데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저는 첫 번째, 기버의 성향이 강하다인 것 같아요. 내 것을 다 주고 더 받는 이런 룰을 아는 것 같거든요.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격이 맞는 사람한테는 다 주고 또 돌아올 때 더 받는 그런 논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부자들의 특징은 집중을 잘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자리에 그렇게 집중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에 대한 환상이 크게 있다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만 내 에너지와 시간을 써요. 생각보다 부자들은 바쁘지 않다. 바쁘지 않은 이유는 내 시간을 써야 할 때 쓴다 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시잖아요 막 이러잖아. 그 사람들 생각보다 안 바빠. 이미 부자들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고, 이미 부자들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 그래서 별로 바쁘지 않아. 단 시간을 쓰지 않아. 엄한 데에다가. 엄한 데에다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다. 그게 부자들의 시간 활용법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검소해. 오히려 큰 돈에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작은 돈에 아까워해요. 부자들은 돈을 잘 쓸 줄 알아요. 정확하게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접대를 해야 돼. 거하게 쓰고요. 똘똘한 집 한 채를 사야 돼. 이럴 때는 주저없이 투자합니다. 오히려 작은 돈 있죠.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데 납득하지 않는 비용을 나에게 청구했어. 이럴 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저 사람한테 뭐 얻어먹을 수 있겠지,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런 그지같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작은 돈에 더 세심하게 봐요. 큰 돈은 명확하게 떨어지거든. 20억짜리 아파트 사서 3년 거주하면 어느 정도 집가 상승이 있겠지, 데이터로 나와요. 근데 작은 돈으로 사업적으로 양아치 짓 할 때 뭐 이럴 때는 명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의 특징은 그래요.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전 첫 번째로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느낀 점이 진짜 비슷했어요. 미국은 매너 교육을 하나? 라고 느낄 만큼 약간 어디 쇼핑몰에 딱 갔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리가 한 20초 정도 있는데도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문을 계속 잡고 계셔.
그게 매너래 거기에. 그러니까. 신기해. 그래서 엄청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Have a good day 이러면서 딱 가셔요. 그러니까 괜히 막 도파민이 돌면서 미국 멋지다 막 이랬던 것 같아. 맞아요. 그냥 그 문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엘베를 타잖아요, 호텔에서. 그러면 스몰톡을 진짜 많이 붙여주기도 하고 Have a nice day, have a special day, have a lovely day 막 이렇게 서로 인사와 눈빛을 주고받는 거에 거리낌이 없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웃음과 혹은 격려, 응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에 되게 열려있다,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의 이야기가 조금 너무 길어진다고 해도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는 사람들 있죠. 얘기해봐 이런 친구들 있죠. 이거 물론 이럴 수는 있어. 뭐 답변을 빠르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전화 한번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거 문자 한번 답변 한번 해도 될까요? 정도는 누구나 얼마든지 오케이 할 거야. 그런데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인터랙션을 주고받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 그런 것은 정말 품격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대화의 기본 예의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취향이나 혹은 취미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취미가 종이 접기야, 만화책 보기야, 아니면 게임하기야 이런 건데 요즘 누가 종이 접기를 해요? 바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게임 할 시간이 있으세요? 라든지 이거는 꼭 소개팅이나 뭔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누군가의 취향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품격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화법이니까 좀 궁금해한다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자적 시점으로 상대랑 티키타카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딸기가 있는 거였어. 몰랐네. 근데 딸기만 있어. 이런 것도 있네. 몰랐어.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너도. 그리고 약간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났잖아? 밥을 먹잖아. 누가 이렇게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정산을 해서 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말차향 너무 좋다. 그치? 말차향 진짜 좋다. 아내가 또 그건가? 카다이프 피스타치오인가? 향긋해. 어머머. 근데 이거는 이게 맞아? 아니, 이게 흘러내리는데? 아마 말차라서 버터를 많이 못해가지고 응집력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좀 즉시 보내. 더치페이를 하려면 정산을 빨리빨리 해주는 기본적인 센스. 그리고 부재중이 와 있거나 콜백을 할 때 매너도 있는데 그냥 부재중만 띵 남겨놓는 게 아니라 왜 전화했는지 메시지를 남겨놔도 좋을 것 같고. 그거 진짜 중요하다. 그치? 그냥 꼭 이런 사람 있잖아. 전화를 띵 남겨놔. 끝이야, 그게. 제일 싫어. 근데 왜 전화했지? 를 모르면 사실 콜백 안 해줘도 돼. 사실 그렇잖아.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을 수 있거든? 근데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어떤 용건인지를 좀 남겨놔도 좋겠다. 그리고 혹 상대가 어떤 연유로 왜 전화했는지 남겨놓지 않더라도 다시 전화를 걸 시간이 없거나 뭐 여건이 안 되면 무슨 일이야? 하고 메시지를 주거나 이런 연락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는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일십과 안일십. 저는 이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론 정말 답장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성과 나의 기본적인 매너까지 버리지 말자. 적절한 답변 정도는 해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세상은 좁고 분명히 상대가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나 연락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게 뭐 부탁이 아니고 뭐 모이는 순간이나 혹은 안부를 연락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났어. 이런 경우 민망해지거든. 그러니까 좀 연락에 대한 매너는 어른이라면 그리고 사회생활을 좀 한다면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경험상. 각자 자기 자신만의 기준점을 좀 세워서 기본적인 것만 좀 잘 지키자. 그러면 생각보다 품격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있죠. 막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풀고 싶더라도 내가 말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다무세요.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었어. 사실 그 친구는 지금 모여있는 자리에서의 내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는 안 들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특히 선을 넘지 않는 것. 너무 상대에게 딥하게 들어가려고 하거나 상대가 또 반대로 나한테 너무 딥하게 들어오려고 하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적절한 거리를 만들면서 서로를 지키는 게 그게 스킬인 것 같아. 어렵네. 그래서 우리 집 아저씨는 사람을 안 만나. 그런 품격이 생겨요. 품격은 어디서 오는가? 신비주의에서 온다. 신비주의? 좋다.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성격상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여보가 말했던 그런 것들을 좀 지켜야죠. 와, 여보 완전 통찰 있다. 나 너무 공감하는 게 근질근질거려서 난 신비주의가 안 돼. 그냥 모여있으면 말수가 적은 친구한테 자꾸 말 붙이고 싶고 막 공통의 주제를 막 꺼내고 싶고 막 다가가고 싶은데 막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여기는 심플하잖아. 상현 작가님은 안 만나면 된다? 그래 만나야 된다면 입을 다물라. 이렇게 2개. 그치? 그러네. 그래서 우리 다정이들도 2개만 해. 성격상 안 되면 기본은 지키자. 근데 약간 내향적이거나 내가 신비주의 컨셉을 잡을 수 있으면 그 입을 다물라. 이 2개 중에 하나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근데 성격상 나처럼 조용히가 안 되잖아? 그러면 지킬 게 많아. 자꾸 복귀할 게 많아. 그게 맞네. 근데 여보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어쩌다 그런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 부질없음을 빨리 깨닫냐의 차이지 않을까. 부질없음?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부질없음이 있어요? 아니 인간 관계에 대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떠나가도 어쨌든 나는 계속 살아가야 되고 그치. 새로운 사람이 와도 흔들림 없이 또 뭔가를 해내야 되고 맞아.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유지하고 나를 공부하고. 그 타인의 그 말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고 흡수가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들을 대비해서 초연해지는 게 좀 좋은 선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고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서 가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덜 흔들리려면 그 초연해지고 입을 다물고 나 스스로 생각 정리를 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품격 있는 사람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한 문장으로 그걸 표현하면 네.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포용할 수 있고 초연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이게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루만질 수 있다는 거지 않을까. 그게 진짜 어려워.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이 한번 상하거나 마음이 한번 상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감정이나 감성이나 마음을 건드는 일 있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제 생일날 아버지가 매년 사무실로 꽃다발을 보내주면서 손편지를 써주세요. 올해 조금 T스러운 말이 있더라고. 원래 항상 F 같은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너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너를 상처 준다. 매일을 열심히 사는 것을 온 맘 다해 응원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들은 내가 기대를 하잖아. 그리고 내가 준 마음만큼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또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자꾸 상처 준다고 하잖아. 기대하는 게 크지. 우리는 10년직이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기대를 크게 하게 되니까 가까울수록 그런 말 있잖아. 독고다이다. 사회성이 있는 독고다이가 진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아. 어차피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지. 인생은 본인이 감내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지. 근데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러나 더불어 잘 살아라.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거거든. 그리고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대가 돼서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원인을 나한테 찾으세요. 상대한테 찾으면 해결되지가 않아. 너무 자책하는 거 아닐까요? 자책과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르거든. 자책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동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내가 말을 더 따뜻하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존감을 깎아먹기보다는 상대를 용서하게 돼. 근데 상대를 용서하는 행동은 나를 위한 행동이지 절대 그 일을 위한 행동은 아니야. 상대를 미워하는 건 엄청난 애증이야. 나는 상대를 미워하는 만큼 사랑하는 건 없다고 보거든. 사랑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써 원래. 그래서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 사람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애정에 대한 갈구와 결핍이 있으니까 상대에게 계속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친하면 친할수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첫 번째는 훈수두기인 것 같아. 어줍잖은 조언해주기.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지혜라는 게 있거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하는 건 자기 자신이야. 상대가 먼저 나에게 똑똑똑 나 고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기 전에 먼저 훈수두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은 그닥 올바른 지혜로움이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여러 번 느꼈어. 나의 실수이기도 해, 그거는. 그래서 첫 번째로 꼽는 것 같아. 상대가 먼저 help me 하지 않으면 먼저 오버하지 마라. 조언한답시고 훈수질 하지 말고 상대의 속도와 상대의 니즈에 따라서 본인의 에너지를 쓰셔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오히려 인연을 오래 하고 싶고 짱친하면 있잖아요. 함부로 여행 가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주말에 반나절 볼 때랑 1박 2일, 2박 3일 여행 갈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 여행은 삶을 섞는 거거든. 엄청 친하더라도 삶의 패턴이 좀 다를 수 있잖아, 당연히. 그거를 고려해야 되니 엄청 친하면 해외여행 이런 거 가는 것을 조금 고려해봐라. 신중하게. 예를 들면 호캉스부터 해보시던지 국내 여행을 먼저 해보던지 조금씩 여행의 경험을 맞춰보고 해외여행까지 가도 되겠다, 이 친구랑 라는 확신이 들면 선택해라. 해외여행 가니까 큰돈 쓰고 즐기러 간 거잖아. 근데 만약에 휴양지파가 있어.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는 파가 있고 유적지파가 있어. 이러면 모든 게 꼬이는 거야. 해외여행은 다 큰돈 내고 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싶거든. 국내 여행이랑은 조금 달라, 결이. 그래서 오히려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건 여행 가기.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실망하지, 서로. 멀어질 수도 있어. 요즘에 느끼는 게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무례함과 솔직함은 엄연하게 달라요. 예의 바른 솔직함은 있을 수 있어. 무례한 거는 공동의 목표가 아니야. 그냥 개인의 불편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게 무례한 거야. 제가 솔직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못생기셨네요. 굉장히 무례하지. 제가 솔직해서요. 근데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 자리 재미가 없거든요. 무례하지. 근데 솔직한 거.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을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거. 솔직하게 자기의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 찬 기운을 불어넣지 않는 예의 바른 솔직함인 것 같거든. 솔직한 거는 정말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예의 바른 솔직함은 정말 많은 맥락을 읽고 있는 거거든. 이 자리에 대한 맥락, 상대에 대한 존중,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을 주지 않는 예의 바름. 그래서 예의 바른 솔직함이 정말 힘든 제스처지. 제가 최근에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고 좀 우울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면 대부분 많은 이유들이 내 삶에 집중을 못할 때, 내가 내 세계에 집중을 못하고 내가 타인의 세계를 탐하거나 타인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을 때, 그때 대부분 내 삶이 재미없어지고 꽤 우울해지고 그리고 무료해지더라고. 요즘은 검색만 하면 정보가 다 나와서 내가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세무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는 내 친구도 인플루언서네. 그리고 내가 알고 지냈던 전 직장 동료도 인플루언서네.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홍수의 시대에 또 살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 나에게 자주 우울감이나 불행이 찾아온다. 원래 내가 그 분야에 10년 동안 전문가였는데 단 6개월 만에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네? 그러면 나이가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꽤 위축되고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 SNS 시대에 타인의 시선에 지치고 또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것에 지쳤잖아요. 진짜 그 불행의 씨앗이 이렇게 새싹을 돋아나게 할 그 타이밍은 내가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릴 때, 그때 불행이 씨앗이었는데 딱 싹이 터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인의 영토가 내 영토인 양 그 밭을 매만질 때 내 영토는 아주 썩어 들어가고 있겠지. 그 말은 내 인생, 내 밸런스, 내 정신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나의 세계를 어떻게 비옥하게 다지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큰 게 아니다. 제가 오전 미팅 갔다가 오후에 사무실 가거든요. 그때 대단히 큰 일을 해내진 않겠지만 그건 있겠지. 작은 성취들은 있겠지. 그 작은 성취들이 나만의 커리어일까? 아니거든요. 팀장님 그거 너무 좋았는데요? 하면 우리 공동의 일이 돼. 우리 공동의 프로젝트가 돼. 피디님 그거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성취까지 돼. 누군가의 공과 누군가의 일을 높이 사고 또 치켜 세워줄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 공에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작은 행복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위치에들 있다. 까마득하게 있고 쇼츠를 보면서 도파민에 절게 되면 와, 이 사람 벌써 5만 팔로워였는데 10만 팔로워가 됐어? 이 사람 진짜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러면 뭐다? 불행의 시작이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었냐면 저희가 여행 완전 마지막 날 리스본의 한 식당에서 노부부를 만났어요.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여행하고 계신 노부부인데 그 노부부랑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아직 서툰 언어지만 저희가 만난 지 1시간 만에 엄청 가까운 사이끼리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얘기 중에 그 둘째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대요. 그런데 반복적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는 행복한 친구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셨는데 그렇게 감내해 오면서 둘째 아들을 아주 건실하게 성장케 했던 시간이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에 품고 사는 불행과 결핍이 있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하고 또 언제 꺼내야 내 삶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쉽게 생기지 않는 난임을 고백하면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본인들 가족 중에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던 사돈 팔촌까지 다 아기들 얼굴을 보여주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크고 있다라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불행을 불행으로 남겨둔 게 아니라 정말 재산으로 치환했던 대화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세계를 감히 함부로 탐하지 말라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 사람이 이고 지고 버티고 이겨낸 불행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 있잖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BTS RM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화려한 빛 뒤에는 아주 깊은 어둠이 있다고. 빛과 그림자는 세트로 함께 다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고 잘난 그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림자를 거쳐오셨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어요. 함부로 누군가의 세계를 부러워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다. 왜? 그 사람의 불행과 시련과 결핍을 견뎌온 시간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제가 최근에 공통점을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어. 묘정님이 북토크를 했는데 우리 둘의 유년 시절이 내가 그 자리에서 말 못했지만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우리 리더들 두 분과 회식을 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꽤 진중하고 진득하고 또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 커리어를 아주 어린 나이에 커리어를 잘 쌓아서 리더급에 있는 그분들이 또 나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겪었더라고. 결국 나의 어린 시절은 꽤 외로웠고요. 그리고 꽤 독립적이었고 그리고 꽤 눈치를 많이 보면서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서 이 악물고 혹은 이를 악물지 않아도 굳건하게 튼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 안의 슬픔과 내 안의 불행을 잘 치환한 사람들이더라고. 다 긍정적인 케이스로 풀린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시간을 섞는 그분들은 최소한 그 불행을 재산으로 잘 치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눈에 도끼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소통 스킬을 가지고 있네 하는 사람들은 꽤 나름대로 고통과 결핍과 불행들이 있었다 라는 공통점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그래서 감사하게도 내가 그런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선은 나 스스로에게 너무 칭찬해. 바르게 커져서 고맙다. 부모님이 해주실 말씀이지만 내가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커져서 고맙다. 앞으로도 어떤 오해와 억측이 있더라도 내 갈 길 간다. 그런 널 응원한다. 불행을 재산으로 잘 치환한 사람들을 보면 약간 시바신이 생각나더라고.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글에서 시바신의 얘기가 나오는데 시바신은 힌두교 사상에서 나오는 신인데 그 힌두교에는 3가지의 신이 있어요.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어. 창조의 신이에요. 그리고 비슈누라는 신이 있어요. 유지의 신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 시바신. 파괴의 신입니다. 여기서 파괴는 악이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워냄의 법칙을 의미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낡고 부패하고 쓸모없는 것을 싹 정리하고 그 비워진 공간에 다시 새로운 것들을 다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뭔가를 잃었거나 이별했거나 실패했을 때 사실 엄청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시바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것을 다시 심기 위한 그 대지를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더 단단한 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신성한 파괴다라고 시바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공감되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잘 될 때 있죠. 그 RM이 말했던 것처럼 너무 잘 될 때 분명히 그림자가 드리운다. 그럼 반대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 또 아침 해가 뜨듯이 밝은 빛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액땜을 막 하면 얼마나 잘 되려고 이래?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그 빛과 그림자의 논리를 아는 거지. 그 경험을 몇 번 해봤던 거지. 그래서 나에게 들이우는 그림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 관리나 나의 세계를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서 그 인간의 스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개운법이 결국 막혔던 눈을 슬슬 풀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별게 없어. 개운법에 이 나의 인상, 나의 생각, 그리고 내 주변에 불필요하고 나를 꽉 막히게 했던 인간관계만 잘 정리하면 이 개운법으로 내 인생이 술술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서운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사실 그 첫 단추는 뭐냐면 상대가 내 맘 같지 않아서 그래. 그 말을 다시 풀어하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선물과도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막 밀어내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두는 거지. 받아들이라는 말도 아니야.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그 객체로 두고 나는 굳이 피하지도 밀어내는 힘도 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내 그릇이, 내 컵이 그냥 작은 종이컵이면 소금이 좀 들어오면 엄청 짜요. 근데 바다는요, 어떤 더러운 폐기물이 들어와도요, 바다가 품어요. 오랜 시간 그냥 품고 그 맑은 바다를 유지합니다. 그만큼 내가 작은 종이컵이냐 아니면 넓은 바다냐, 그럼 나는 어떤 그릇을 선택할 것이냐. 막 오는 폐기물을 막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막 나에게 쳐들어오는 불행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그럴 바에 우리 다 같이 바다가 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깊은 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주변에 진짜 찐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막혔던 운이 술술 풀리게 될 거다. 그래서 정말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건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기 위한 수련의 시간이다 라고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도 좀 그러고 있거든요, 다정이들. 알죠? 다정이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